안녕하십니까. 2급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1강은 오리엔테이션 6서를 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정환자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 2, 3, 4급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강의였었기 때문에 따로 2급 수험생들에게 인사를 할 기회는 지금이 처음이네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강사 김봉환입니다. 한자급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한번 써드려야 되겠죠. 김해김가예요. 산 봉우리 봉자에다가 빛날 환자를 씁니다. 빛날 환자,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는 글자죠. 김봉환입니다. 전국에서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그런 장점이 있죠. 공간을 초월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부산, 땅끝 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아니면 서울, 경기 이런 가까운 곳에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거주하시는 지역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장 강의에 비해서 몰입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한밤중에 듣고 싶고, 한밤중에 듣고, 새벽에 공부하고 싶으면 새벽에 듣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또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보다 능동적으로 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강사의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배속을 늦춰서 0.8배속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나는 좀 강의를 빨리 듣고 싶다. 1시간 강의, 1시간 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빨리 40분 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1.2배속, 1.4배속 이렇게 들어보면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은 2급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2급을 총 강의 수를 한 40강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강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40강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배정환자가 2급이 2355자죠. 2355자를 40강 안에 다 언급해 드린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죠. 2355자에는 그 7, 8급 배정환자 아주 쉬운 글자들, 기본적인 글자들, 하늘천, 땅지, 날일, 달월 이런 글자들도 있는데, 그런 글자들 지금 공부하고 있을 그런 계좌는 아니지 않습니까? 2급이. 2급 같은 공인급수라도 3급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2급, 1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한자 실력이 올라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편해요. 제가 한자 관련 그 강의를 급수 강의도 하고 무슨 경전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도 초등학생 대상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또 문화센터에서 또 어르신들 대상도 해보고요. 여러 대상을 상대로 강의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경험에 근거해서 보자면은 3급은 공인급수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성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그 학습으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8급, 7급 이렇게 단계를 밟아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자 어휘가 어느 정도 많이 습득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 어휘가 많은 상태에서 3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죠. 그런데 주로 성인들 같은 경우에 한자 배경 지식이 없는데 공인급수 제일 초입 단계가 3급이니까 3급부터 바로 도전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한자급수 자격증 따는, 공인급수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자 알고 있는 어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죠. 어디 그룹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지 제가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2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상급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실제로 어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시험을 치러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3급보다는 2급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좀 편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7, 8급 글자들, 하위급수 글자들을 할 필요도 없겠고 할 시간도 없죠. 그러면 주로 강의하게 될 글자들은 2, 3, 4급 글자들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2, 3, 4급만 하더라도 한 1,800여 자 됩니다. 그 글자 위주로 하고 그러면 5, 6, 7, 8급은 전혀 강의를 안 합니까? 5, 6, 7, 8급 특히 5, 6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글자들은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휘는 그 위주로 언급하고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보면은 주로 이제 한자급수 교재가 다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본문학습 끝나고 난 다음에 부록으로 출제 유형비의 기기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뭐 사자성어, 반대자, 상대자, 반대어, 상대어, 유의어, 동음이어 이렇게 따로 모아놨는데요. 이거를 이게 본문학습 따로 하고 그 뒤에 부록으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유형별 읽히기를 따로 하고 그러지 않겠죠. 유형별 읽히기는 본문학습 학습 과정 속에서 다 소화가 될 겁니다. 따로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게 비효율적인 거죠. 따로 강의한다는 거는.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해당 한자의 상대자, 유의자, 그다음에 사자성어가 있으면 사자성어, 부수 이런 걸 다 약자까지 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것도 학습 과정 속에서도 반복돼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이제 절가자죠. 사람인변에다가 더할 가자를 씁니다. 더할 가자에서 가라는 의미 나왔겠죠. 형성문자입니다. 절가자. 이 절이라는 게 사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자가 절사자, 절찰자 있죠. 찰자가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찰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절사자가 관청이라 그럴 땐 또 시도 됩니다. 발음이 사가 아니고 또 관청이라는 의미일 때는 또 시도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뭐 사복시라든지 뭐 이럴 때는 또 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절이라 할 때는 사. 예제를 보시면은 가야 그러면은 고대 그 부족 국가죠. 가야. 육가야, 낙동강 하류 쪽에 있던 그 육가야 말하는 거죠. 뭐, 거기 나온 금강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령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렇게 육가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신라에 병합되죠. 지명으로서 이 가짜가 쓰기도 하고요. 가야처럼 국명, 지명으로서. 그 다음에 승가나 가람처럼, 본연의 의미, 절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템플의 의미로요. 승가 할 때 그 승자가 중승자죠. 스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람, 사찰 말하는 겁니다. 그 람자가 쪽람자입니다. 쪽빛이라는 걸 아시죠? 청출어람이란 말 있죠. 청출어람. 푸른색은 어디서 나왔냐면 쪽이라는 식물에서 푸른빛을 뽑아낸 거예요. 쪽빛, 푸른빛이죠. 쪽빛 바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쪽람자예요. 그런데 청출어람이 출어람이라, 청어람이라.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은 쪽보다 더 푸르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스승의 그 경지를 뛰어넘을 때 스승보다 더 실력이 이제 뛰어나게 돼버릴 때 청출어람이란 말을 줄여서 쓰죠. 원래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로 후생가외다 이런 말도 있죠. 후생가외. 후생이 가히 두렵다.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후생가외. 청출어람 후생가외.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대동소이해요. 아무튼 그때 쓰이는 쪽남자입니다. 가람은 아무튼 사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야금, 가야시대 그 우르기 만든 검은고 가야금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야산. 지금도 경남 저쪽에 가면 가야산 있죠. 가야, 승가, 가람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절가자입니다. 이급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인명지명자로서 추가된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음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쓰임이 아주 많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명자, 지명자라 그래가지고 자주 볼 수 없을 뿐이지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닙니다. 꼭 인명자, 지명자라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걸로 직결되진 않아요. 물론 획순이 아주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녹록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글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도금도 잘 안 보이고 뜻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글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가지가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급 글자입니다. 또 인명지명자로 나왔습니다만은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가지 지자가 있고요. 또 가지 조자도 있습니다. 가지 조자. 항목, 조목이라 그럴 때 그 조자죠. 금과 옥조라 그럴 때도 이 조자를 써요. 가지가자. 요것도 오를 가자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서 가라는 의미 나왔겠고. 요런 형성문자는 육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형성문자가 한자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80% 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 형성문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형성문자가 진짜 대다수예요. 아주 많습니다. 형성문자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죠. 음을 유추해내기가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가라는 음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서 성 부분에서 이 가라는 음이 예외 없이 나와주고 가끔 형성문자라도 음이 그 성 부분의 글자 그 동일음이 아니고 약간 파생 변화돼 가지고 나오는 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그 음이 그대로 나와주니까는 음이 어렵지 않고요. 그거는 또 나무목, 나무 가지라는 거에 뜻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죠. 가지가자입니다. 예제도 공부할 만한 그런 중요도 있는 예제가 안 보이네요. 가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사자성어는 괜찮네요. 그거 보셔야 되겠네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남쪽으로 늘어져 있는 나무 가지, 그늘이 탁 져 있겠죠. 그 밑에서 잠을 자왔어요. 거기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는 거기서 다 누려본 겁니다. 꿈속에서. 꿈을 딱 깼어요. 너무 허무하겠죠. 다 꿈이었으니까. 그렇게 인생사 덧없음, 세상사 덧없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그 부귀영화 다 누린 게 다 덧없는 거, 그런 의미가 돼요. 사자성어 중에 꿈몽자 들어가가지고 세상사 덧없는 거, 인생사 덧없는 거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이 좀 있죠. 남가 일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장춘몽도 그렇습니다. 일장춘몽 한바탕 봄 꿈인 거죠. 마당장자, 봄춘자, 꿈몽자. 남가 일몽 옆에다가 일장춘몽도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같이 묶어가지고 뜻이 비슷하니까 그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꿈몽자 들어가는 사자성어들이 좀 더 있죠. 호접지몽이라든지 장주지몽, 한단지몽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의미가 인생사 덧없음, 세상사 덧없음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좀 구분되겠습니다만은 장주지몽, 호접지몽 그러면은 그 장자가 꾼 꿈에서 유래한 그런 고사가 있는 사자성어죠. 도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됐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무라일체 이런 사상이랑 연결되고요.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장자가 도가사상가였으니까요. 무라일체. 남과 일몽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일장춘몽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성가자. 사람 성씨일 때는 도금이 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 할 때는 고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도 가로 쓰인 경우가 하나도 안 실려 있죠. 사람 성씨 가로 쓰인 게 누구 이름을 실어 놓기도 그렇고 또 이름을 무슨 도금 문제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가했을 때는 물어볼 만한 예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예제가 거의 없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다 장사의 의미 쓰이는 그런 어휘로 도구 문제 혹시 나온다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도 다 장사고로 많이 쓰인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저기 사람 성씨일 때는 가 돼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흔한 성씨는 아닌데 가씨 있어요.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가씨 유명한 사람은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서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스포츠 선수 중에 옛날에 롯데에서 뛰던 그 가드겸이라는 투수 있었어요. 그 성씨, 그 사람 그 투수 성씨가 가씨였는데 이름 좀 특이하죠. 가드겸이었어요.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하네요. 요 성가자 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장사고자. 그래서 유의자가 장사상자 되겠죠. 유의자도 꼭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왔었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그 한자 급수 강의한 경력도 뭐 오프라인 강의, 뭐 온라인 강의 통틀어서 뭐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문회라든지 지능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에 참가한 적도 있었고 채점을 직접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거 주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그냥 다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계별로 3단계, 4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오류를 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런 채점에도 참가를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출제 패턴도 알고요. 수험생들이 어디서 잘 틀리는지 그런 약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그 부분에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고자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어휘가 이런 어휘입니다. 나머지 어휘들이 꼭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그런 어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나머지 어휘들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 나온 어휘들을 싹 지금 거기 우리 교재 같은 경우 장사고자 같은 경우 10개가 실려 있습니다만 이 10개 말고도 더 많은 어휘들이 있어요. 그 어휘들을 싹 암기를 할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휘를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 핵심이라는 거는 기준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많이 쓰이는 거, 시험에 빈출하는 거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고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도고가 말하자면 도매상이죠. 도매상. 이 도자가 도읍, 수도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캐피탈, 수도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이게 뭔가 종합적인 거, 규모가 큰 거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고 그러면은 도매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매상이라 할 때 요 도자 쓰는 거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소매상이라 할 때는 작을 소자 쓰는데 소매상 반대 도매상이라 할 때는 소매상이 물건 떼가는 거 도매상이라 할 때는 요 도자를 씁니다. 도고가 도매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고, 5번째 나오는 상고, 고선, 장사하는 배 말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다 장사란 의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들도 한 2-3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수레가자. 수레거 변에다가 오를 가자를 쓰죠. 수레가자입니다. 이것도 나올 만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훈과 음을 적는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수레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유의자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레 거자도 있고 수레 여자도 있고 수레를 의미하는 글자들이 많죠. 물론 그 수레의 규모에 따라 생김새에 따라서 쓰임은 이제 다릅니다만은 다 수레라는 이 외연 안에 다 묶을 수가 있어서 유의자 문제, 동의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제를 보시면은 이 가가 인명으로 사람 이름으로 쓰입니다. 맹가가 누구냐면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그 맹가가 맹자님 이름이 이 가예요. 공자님 이름은 뭡니까? 참고로 언덕구자를 써가지고 공구죠. 공구. 맹자님 이름은 맹가입니다. 맹가. 그래서 사자성어가 하나 보이는데 가친 단기 그러면은 요 친이 친할 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버이 친이겠죠.
맹자님의 모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어버이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니고 예, 여기서는 모친을 의미합니다. 그 모친께서 단기, 우리 이제 약자, 간체자도 알아야 되니까는 예, 끊을 따자 그냥 간체로 약자로 쓰겠습니다. 단기가 기자가 배틀 기자거든요. 예, 옥감자는 배틀을 말하는 건데 그걸 끊으셨어요. 왜 끊으셨냐면 성질나서 끊으신 게 아니고요. 맹자님한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끊으셨어요. 맹자님이 공부 보내놨더니 공부하라고 저기 어디 유학 보내놨더니 예, 공부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석봉, 우리나라 한석봉도 예, 그 어린 시절에 그랬죠. 예, 어머니가 예, 불 꺼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기 떡을 칼로 썰고 예, 한석봉은 글 쓰고 예, 그래가지고 또 깨우침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께서는 예, 짜던 배틀을 탁 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옥감이라는 것도 중간에 이렇게 짜다가 그만두고 끊어버리면은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듯이 수포로 돌아가듯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동안 네가 그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게 다 그 물거품이 되고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경계를 주셨던 거죠. 이 맹자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상당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와 관련된 고사가 더 있죠. 또 유명한 게 맹모삼천이라는 거죠. 맹자 어머니께서 이사를 3번 하셨어요. 삼천, 천자 옮길 천자죠. 맹자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신 겁니다. 오로지 맹자님 잘 가르쳐 보려고. 처음에는 저기 어디 무덤가 근처에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맨날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곡을 하고 그러니까는 어린 맹자님이 따라서 곡을 하고 애들 막 잘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곡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시장 근처로 가셨어요. 가셨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치를 따라가지고 막 물건 파는 흉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구나.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서당 근처, 학교 근처로 가셨어요. 향교 근처 뭐 이런 데로 가셨던 겁니다. 교육기관 근처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은 강남 어머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치맛바람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가친단기라고도 하고요. 단기지계라고도 합니다. 단기지계요. 단기는 그대로 쓰시고 지계는 갈지자에다가 경계할 게자. 배틀을 끊어서 경계를 시킨 거죠. 맹자님을 경계시킨 겁니다. 단기지계 옆에다 써놓으시죠. 단기지계가 많이 나왔어요. 2급이 되니까 2급이 이제 수레가자를 배우니까는 가친단기가 2급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만 3급까지는 단기지계를 배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가란 단어, 가친단기 옆에 구가 보이죠. 그 구가 공자님이고 가가 맹자님이라고요. 공맹을 이름을 직접 써가지고 구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유학 공부하는 분들은 공자님 성인 유종이시잖아. 유학의 제일 태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함을 맹자님도 그렇고 함부로 이렇게 부르질 않죠. 그래서 다 뭐라고 부르냐? 공모, 맹모 이래요. 공구, 맹가 이렇게 바로 부르질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 그 이름을 휘라 그래가지고 같은 그 이름자 쓰는 것도 꺼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조선 왕조만 보더라도 그 임금님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운 글자,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글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휘자라 그래가지고요. 그렇듯이 부르는 것도 꺼리고 쓰는 것도 꺼리고 그렇죠. 저기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모, 맹모 그러기도 해요. 자, 5번 부처가자. 이것도 이 더할 가자에서 가라는 음이 나와가지고 음은 어렵지 않죠. 부처 이름 가자입니다. 부처 이름 가자. 석가모니 할 때, 고타마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 할 때 이 가자를 쓰죠. 그 석가모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제는 뭘 볼까요?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가섭 그러면은 가섭 존자할 때 그 가섭이죠. 가섭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그 가섭존자라고 있죠. 가섭. 입이 업자로 읽으면 안 되고 섭. 이거 사람 성씨할 때도 섭으로 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온도를 나타내는 때 그 화씨도 있지만 섭씨 몇 도 있잖아요. 그 섭씨를 요 섭자를 씁니다. 중국 사람 성씨의 섭. 여기서는 이제 성은 아니고 가섭이라고
예, 그 불교 관련된 어휘가 주로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가차한 그런 글자들로 이루어진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자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한자 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로 조합된 그런 어휘들이 많아요. 가섭도 그 경우인데, 그 카사피라는 버머를 음역한 겁니다. 가섭 존재할 때 그 가섭에. 우리나라 저기 충북 음성인가 가면은 여기 가섭사도 있고요. 사찰 이름이 가섭사예요. 그 사찰이 있는 그 산이 가섭산입니다. 저기 지리산 어딘가 가도 가섭대라는 것도 있고, 요 가섭과 관련된 사찰 이름, 산 이름 이런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곳이 있죠. 계룡산 어딘가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가섭. 부처님한테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었었죠. 뭐 그런 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겠고, 부처 이름 가짜입니다. 혹시 가섭이 나왔을 때 가엽으로 쓰지 않도록 도금을 조심하십시오. 가섭입니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부처 이름 가짜. 훈이나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올 겁니다. 혹시 나온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글자들이죠. 상대적으로 이급 글자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강의는 합니다만은 그래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의 이름 가짜입니다. 6번 사람 이름변에다가 쌍토규라고 하는 건데요. 흑토가 2개 있어가지고 쌍토라고 하는 거예요. 쌍토가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규라는 의미 나는 경우가 있고요. 별규자처럼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는 그 글자 중에 요 별규자가 있죠. 이건 쌍토규가 들어가지고 규라는 의미 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가짜나 거리 가짜처럼 가라는 의미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규나 가나 의미 대동소이하죠. 약간 변형 파생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형성 문자입니다. 아름다울 가짜. 요거는 부처 이름 가나 무슨 저 술에 가나 저기 절 가나 이런 거보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이는 글자고 중요도로 따지면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유의자는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미자. 상대자는 추할 추자. 미녀, 추녀 할 때 그 추자죠. 예제를 보시면 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죠. 가경, 아름다운 경치 말하는 거죠. 가절 그러면은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단어. 가절 그러면 아름다운 시절, 시즌 말하는 거죠. 양춘 가절 할 때 그 가절입니다. 좋은 봄날을 양춘 가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경도 두 가지인데 점입 가경할 때는 그 경자를 잘 보십시오.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그 경자를 볕경자를 경치를 의미하는 그 볕경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가짜 들어가는 사자성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점입가경인데 여기 점점 점자예요. 들립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울 가짜가 세 번째 나오고 이 경자를 잘 틀리세요. 꼭 이걸 쓸 거거든요. 볕경자. 실제로 학생들도 그 사자성어 문제 이렇게 점입가경이 나오면은 출제하는 사람들도 어디 잘 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블랭크를 쳐도 여기다 치겠죠. 아름다울 가짜나 이런 데다가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울 가짜에서는 오답률이 높지 않은데 볕경자에서는 오답률이 높습니다. 원래 이 글자가 아니고 지경경자를 써야 되거든요. 지경. 땅의 경계라는 의미의 그 지경경자 있어요. 흑토변에다가 마침내 경자 한 거. 거기 가경이라고 나오죠.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요런 부분들, 요 가령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거 잘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콕콕 찍어 말하는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은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된다고요. 시간 많이 낭비 안 하시고도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년 가약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100년 동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자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의미겠죠. 다 아름답다는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운 거, 경치가 아름다운 거, 이제 여러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여러 분야로. 자, 7번. 7번도 중요하고 어려운 글자네요. 실형 가짜입니다. 도금은 좀 어렵지 않아요. 훈이 실형이란 말 자체가 조금 낯설죠. 실형.
이 실형이 저도 학창 시절에 서당에 가서 한자 경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초동서사라는 서당에서 우리 선생님 호가 겸할겸자 매산자 겸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옛날 집이라 실형이 있었어요. 실형에 책도 올려놓을 수 있고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죠. 선반. 영어로 말하자면 쉘프, 선반입니다. 거기다가 책도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 뭐 옷가지도 올려놓을 수 있겠고 또 그러니까는 대나무 두 개 긴 대나무 두 개를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줄에 매달아라고 걸쳐놨어요. 거기 위에다가 뭐 책도 올려놓고 뭐 옷도 걸쳐놓고 뭐 할 수 있는 선반이에요. 실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의미에서 이제 확장 변화해가지고 이제 여러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중에 걸쳐놓은 거 뭐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가교 그러면은요 실형다리가 아니고요 다리를 걸쳐놓는 거, 다리를 놓는 거가 돼요. 가교가 다리를 놓는 겁니다. 가짜를 만약에 거짓 가짜를 쓰면은요 임시라는 의미가 그 거짓 가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다리가 되는데 실형 가짜를 쓰면은 다리를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길뿐만 아니고 다리뿐만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 교류를 만들어주는 거, 사람 간의 그 사귐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도 가교라는 말을 쓰죠. 가교 역할을 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교라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고가도로 그러면 높게 이렇게 걸쳐놓은 다리, 높게 만들어 놓은 다리. 그 다음에 십자가 할 때도 요 실형 가짜 쓰고요. 중요한 단어 가공인물 할 때 가공이네요. 가공도 중요합니다. 이 공자가 빌공자인데 허공을 의미하거든요. 허공에 걸쳐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실체가 없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상상으로 꾸며내는 거 그런 의미가 돼요. 가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 인물하면은 상상 속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가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공의 반대가 뭐냐면요. 그래서 실제입니다. 실제. 열매 실자에다가 있을 제자. 가공 반대 실제 옆에다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제. 실제도 근데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의미의 그 실제는 열매 실자에다가 즈음 제자, 가 제자를 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오른쪽이 제사 제자예요. 실제가 또 따로 있는데 아무튼 가공 반대는 열매 실자에다 현실이라는 의미의 실자에다가 있을 제자죠. 실제를 씁니다. 요거는 아이죠. 방금 전에 쓴 실제, 즈음 제자 실제는 어이고요. 뒤에 또 반복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가교, 고가도로 할 때 고가, 십자가, 뭐 가공인물 할 때 가공 반대가 실제라더라고요. 실제까지 보십시오. 가공 옆에다가 반대해가지고 실제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서가란 말도 많이 쓰죠. 책 꼽아놓은 그 서가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옷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실형입니다. 그 의미에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걸쳐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에 걸쳐놓는 거, 그게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뭐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가공 반대가 실제가 됩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그 사자성어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걸 안 써놨는데 이거 써놓으시죠. 옥상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옥상가옥. 줄여가지고 실형가짜 빼고 그냥 옥상옥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옥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집 위에다가 집을 더 설치하는 거, 짓는 거, 그걸 옥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화사첨족이라는 말이 있죠. 뱀을 그리는데 다리를 덧붙여 그리는 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를 화사첨족이라고 하고 줄여가지고 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부분, 쓸데없는 짓 하는 거를 사족이라고 그래요. 옥상가옥도 같은 말입니다. 줄여가지고 옥상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집 위에 집이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옥상가옥 옆에다가 화사첨족도
화자가 그림 화자겠죠. 사자가 뱀 사자입니다. 뱀을 그리는데 첨자가 더할 첨자. 뭘 더했어요? 발을 더했어요. 뱀의 발이 어디 있어요? 뱀을 막 잘 그려보겠다고 잘 그려놓고 발까지 이쁘게 그려놨어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예. 옥상가옥 화사첨자. 자, 그 다음에 8번. 틈 가짜, 결을 가짜. 이 틈이라는 게 공간적인 틈이라기보다는요, 결을, 시간적인 틈을 말하는 거죠. 예. 왼쪽에 있는 나리리 부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가라는 음이 나는데, 예, 결을 가나 거짓가처럼 예, 가라는 음이 주로 나고요. 예, 노을 하자처럼, 노을 하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비유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노을 하자처럼 하라는 음이 나기도 하는 거죠. 석양 노을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거는 가나 하나 이런 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나 하나 예, 음은 대동소이하죠. 예. 파생 변화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문자예요. 틈 가짜, 결을 가짜. 예제 보시면 뭐 휴가, 출산 휴가 할 때 휴가 이 단어가 핵심이겠죠. 예. 쉴 수 있는 그 결을 말하는 거죠. 예. 병가 그러면은 병으로 얻은, 예. 아파서 얻은 휴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 여가 선용할 때 그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게 여가 선용이죠. 시간적인 결을 말하는 겁니다. 쉴 수 있는 결을, 틈. 휴가란 단어가 핵심이겠습니다. 자, 9번. 거짓 가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가라는 음이 예외 없이 나는 거죠. 공통적으로 나는 겁니다. 거짓 가짜. 유의자는 거짓 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짜로 만든 지폐. 뭡니까? 위조 지폐죠. 위조. 위조라 그럴 때 거짓 위자에다가 만들 조자, 지을 조자 씁니다. 상대자는 참 진짜 되겠죠. 그리고 이 결을 가짜도 거짓 가짜도 공통적으로 약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간단해집니다. 결을 가짜 이 부분이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도리어 반자로 간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약자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2급도 약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잘 나오는 약자들이 있죠. 그리고 약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 글자일수록 이제 약자가 있기 마련인데 복잡한 글자의 어떤 부분만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약자도 있고 의원 의자 같은 경우, 뭐 나머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이런 글자처럼 획순이 이제 줄어들어서 단순한 어떤 이 글자 다른 글자가 있잖아요. 도리어 반자라는 글자인데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같은 패턴으로 약자를 쓰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왼쪽에 날일이나 사람이는 그대로 쓰고요. 거짓 가짜 여기 사람이 써야 되겠죠. 오른쪽만 획순이 줄어들어가지고 간단해진 거죠.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약자가 돼요. 자, 거짓 가짜. 아까 어디서? 실험 가짜 할 때 했었나요? 가교할 때도 했었는데 가교할 때 다리교자 앞에 실험 가짜를 쓰면은 다리를 놓는 거라 그랬죠. 다리를 놓는 게 무슨 사람 지나다니는 다리, 차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 놓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의 그 교류를 만드는 것도 가교란 말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가교하면서 거짓 가짜 가교도 있다 그랬죠. 그 거짓 가짜 가교는 가짜 다리라기보다는요 임시 다리입니다. 임시로 설치한 다리예요. 이 가짜에 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가짜. 가차라 그럴 때 이거 배웠었죠. 빌리다, 뭐 임시, 거짓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라든지 뭐 빌리다라든지 이런 의미들이 다 거짓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변형 파생돼가지고 나온 거겠죠. 예제 보시면 가계약, 가짜 계약이라기보다는 임시 계약이죠. 가정도 좋고요. 가정. 확정하는 게 아니죠. 임시로 정하는 겁니다. 가설도 가설사무소 하면은요, 임시로 설치해 놓은 사무소죠. 가분수 하면은 이때는 이제 가짜라는 의미죠. 가분수를 어떤 분수를 가분수라고 그럽니까?
이제 가분수, 예, 진분수 이런 걸 배우죠. 예, 우리 산수 시간에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예,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가 진분수죠. 그러니까는 이 분수 자체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면은 그건 진분수라 그러고요. 예,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가분수라 그러죠. 예, 머리가 크면 우리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은 가분수라고 합니다. 진분수의 상대 개념으로 그냥 쓰는 말이에요. 예. 가짜 분수다. 진짜 분수가 아니다. 이런 말로. 그러니까 진짜 분수는 수가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요 사이에 있는 게 진분수인데 1보다 큰 경우 분자가 분모보다 커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진분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가분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가면 그러면 가짜 이름이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다 가짜, 임시 이런 의미로 씁니다. 특별할 거 없겠죠. 가석방도 가짜로 석방해 주는 게 아니고 임시로 석방하는 거죠. 뭐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그러면 다시 잡아드리는 겁니다. 10번 거리 가짜. 두인변이래. 단일행이 부수고요. 단일행 사이에다가 쌍토교가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아름다울 가짜도 쌍토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라는 의미 났는데 거리 가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가로등 할 때 그 거리 가짜예요. 유의자는 거리 항자도 있고요. 거리라는 훈 말고요. 길이라는 훈을 갖는 글자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도 유의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란 말을 안 쓰고 동의 그러면은 같을 동자의 뜻자죠. 뜻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동의만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경우도 거리가 하고 의미가 비슷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리라는 의미의 항자만 그러니까 유의자로 물어보질 않고 뭐 길도 길로 이런 것도 유의자로 보기에 분명히 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표현보다는 제가 유의란 표현을 쓰는데 그 유자가 무리유자, 비슷하다, 엇비슷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뜻이 엇비슷한 거. 그러니까 동의가 외연이 이 정도라 그러면 유의는 그보다 외연이 넓은 거겠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여기만 내질 않거든요. 뜻이 아주 똑같은 거, 훈이 똑같은 것만 내질 않아요. 엇비슷한 것까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반대자도 저는 반대라고 하질 않고 상대라고 합니다. 상대. 반대가 180도에 있는 위치라 그러면 상대는 반대보다는 좀 외연이 넓은 거겠죠. 상대편에 있는 겁니다. 유의, 상대란 말을 쓰는데 그 의미로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예제 보시면은 다 거리라는 의미 말고 없죠. 가로등, 시가전, 가판 그러면은 거리에서 그 판자가 팔판자거든요. 판매하는 겁니다. 뭐 신문, 복권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 가판대라 그러죠. 그 가판이고 가항 그러면은 길거리, 골목 그 항자가 거리항도 되고 골목항도 되고 그러거든요. 골목도 뭐 길거리니까. 그 가항이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다망설이라는 말 있죠. 가다망설, 사자성어,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는 적어두셔야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가다망설 그러면은 길거리에 떠도는 그런 말들이죠. 담설 그러면 말씀담, 말씀설 그러니까 말들이에요. 이게 길거리에 떠도는 말들, 근거 없는 말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다망설. 비슷한 의미로 제가 이 기호도 쓰는데 이 기호는 근사값이라는 그 수학적 기호죠. 제가 의미가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걸 표현할 때 기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요걸 씁니다. 반대되면 상대되면은 제가 요걸 써요. 요 경우는 저 유의를 뜻하는 거구나. 의미가 비슷한 걸 뜻하는 거구나. 동의 포함해서 요거는 반대 포함해서 상대를 뜻하는 거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다망설 유의는 유언비어. 이것도 흐를 유자에다가 말씀 언자. 이 비자가 좀 어렵죠. 3급에서는 2급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바퀴벌레를 의미하는 글자요. 안일비 밑에다 벌레충. 바퀴벌레 비자입니다. 바퀴벌레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말. 돌아다니는 말. 이것도 근거 없는 말, 소문됩니다. 가다망설, 유언비어 다 마찬가지예요. 근거 없는 소문. 출처를 모르겠는 소문. 가다망설, 유언비어. 비슷한, 사자성어는 아닌데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좀 더 있죠. 뭐 낭설이라든지.
물결 낭자, 낭설. 이것도 근거 없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풍문이라든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 문자 들을 문자겠죠. 소문이라고 할 때 바소자에다가 들을 문자 쓰거든요. 예, 소문. 바람에 들려오는 거니까, 실려오는 거니까 이것도 근거 없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 이런 어휘들이 의미가 좀 비슷하네요. 예, 이런 거 묶어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세트로. 자, 그 다음에 뭐 활락가, 금융가, 번화가 다 거리의 의미죠. 가두 그러면 뭡니까? 길머리, 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두 행진할 때 그 가두로 그렇게 쓰겠죠. 시위대가 가두 행진하고 있다 할 때 그 가두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11번에 갑가자. 예, 5급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중요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말로만 언급을 할게요. 쓰지는 않을게요. 예. 5급 글자이긴 합니다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요게 값이, 이 가가 프라이스, 가격의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격이라 할 때 격자, 격식 격자 써가지고요. 주로 그 가치, 밸류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 좀 구분해서 보십시오. 유의자는 값치자 되겠고요. 예. 가치, 값어치 말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약자 때문에 써야 되겠네요. 11번에 갑가자. 사람 인변에다가 장사고자를 썼죠. 예. 그리고 성씨일 때, 사람 성씨일 때는 가가 된다 그랬으니까 형성문자겠죠. 가라는 의미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거 약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잘 나와요. 예, 오른쪽에 있는 장사고자, 성가자가 예, 이렇게 간단해지죠. 선역서자로. 예, 시험에 잘 나오네요.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아까 8번, 9번에 결을가자, 거짓가자, 저 약자들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만은요. 예,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요게 한 별 3개 그러면은 약자로서 요게 한 별 2개. 자, 뭐 최저가, 시가 이럴 때는 프라이스 가격의 의미겠죠. 가장 낮은 가격. 현재 가격, 시가, 원래 가격, 원가, 기름 가격, 유가 요건 프라이스의 의미겠고요. 예, 그다음에 가치관 이럴 때는 뭐 아까 말했듯이 영어로 value, 그 가치의 의미죠. 평가 그러면 가치를 평론하는 거죠. 가격, 가치 이런 의미입니다. 사자성어들 볼까요? 감가상각 그러면요. 감가상각도 써야 되겠네. 감자가 뺄 감자, 덜 감자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가자. 값이 줄어드는 거겠죠. 가치가 줄어드는 거. 상자가 요게 사람인이 붙으면은 요거는 갑을상 그럽니다. 사람인이 빼면 사람인이 없으면 상줄상이죠. 상벌이라 그럴 때. 그다음에 각자가 좀 어려운데 생김새는 쉽습니다만 이 각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물리칠 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그러면은 토지를 제외한 그런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가치가 소모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런 가치의 소모분을 세마는 그런 회계상의 절차, 예,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예,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치 소모분을 계산하는, 헤아리는, 세마는 그런 회계상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예, 글자 조합이 좀 어렵죠. 잘 받으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가자 들어가는 사자성어 동가홍상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다홍침하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이쁜 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할 건 없죠. 자, 12번에 더할 가자 중요한 글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예, 더할 가자 사자성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설상가상 그러면은 눈 위에 서리가 더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악재가 겹친 걸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 반대로 호재에 호지가 겹친 거는 금상첨화라 그럽니다. 비단 위에 꽃을 수놓았다 더했다 그래가지고 금상첨화 설상가상 서로 상대가 된다는 거 묶어가지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할 가자는 유의자도 많고 상대자도 많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어요. 13번에 오를 가자. 예, 이것도 어려운 글자는 아닌데 쓰임이 굉장히 많은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상대자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고 이 가자가 들어가는 어휘의 상대 어휘를 물어보는 글자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 여러 방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짜가 들어가는 어휘의 뜻을 풀이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휘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휘들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의미를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의미가 이 의미였고 이 한자 조합이었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3급만 하더라도 그런 거를 웬만한 거 다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3급 강의가 한 50강이 넘어갔는데 부스 특강까지 합치면 한 52강 될 겁니다. 4급은, 2급 같은 경우는 3급보다 배정 한자가 많지만 오히려 강의 수는 적어요. 왜 2급을 소홀하게 찍으셨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그 실력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강의 수를 분배 배정한 겁니다. 자, 오를 가짜는 부수, 입구가 부수고요. 어휘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오를 가짜는 옳다라는 의미, 시비의 의미, 그 시비에서 그 오를 시자 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possible 가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불가 그러면 아니 불자 써가지고 불가 이러면은요 impossible이에요. 불가사의 그러면은 사람의 인지 능력, 인식 능력으로는 생각해가지고 헤아리기 불가능한 거를 불가사의라고 그럽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저 피라미드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높게 쌓아 올렸는지,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도저히 지금의 그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적 상식, 여러 가지 그 보편적, 이성적 상식으로는, 가늠이 헤아려지질 않는 거죠. 그게 불가사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possible, 가능의 의미가 있다고요. 불가 그러면 impossible. 옳다라는 right의 의미도 있지만은, possible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자, 14번 집 가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넘어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집 가짜 그 어휘 모르는 거 있어? 그러면 따로 잘 보십시오. 노래 가짜. 마찬가지죠. 자, 16번. 쌍옥 각자. 오곡자가 이거 임금왕인데요. 아니요. 여기 오곡자입니다. 부수도 오곡이에요. 오곡이 2개 있으니까 쌍옥이죠. 옥이 2개 있어서 쌍옥이에요. 쌍옥 각자인데 요것도 뭐 인명지명자로 들어간 건데 일단 좀 의미 어렵네요. 각이란 의미 좀 어렵고요. 일단 오곡이 부수로 들어가면요. 뒤에서 그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만은요. 뜻에 옥 이름, 뭐 구슬 이런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 많아요. 혹시 2급 그 전용 한자, 인명자, 지명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나왔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훈과 음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놓고 보면은 나왔는데 이 글자가 딱 보이는데 구슬옥변인데 각은 각이었습니다. 음은 다행히 생각이 났어요. 근데 뜻이 생각이 안 나면 무슨 옥 이름이라든지 구슬이라든지 이런 훈을 그냥 적으셔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그런 뜻을 많이 가져요.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긴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대체로 그러한 성질, 대개 그러한 성질, 개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연성들이 높습니다. 쌍옥 각자,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는 글자죠. 거기 뭐 예제로 그래가지고 특별히 실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사람 이름 실어놨는데 이분 아시나요? 최각규란 분? 저는 알아요. 저기 노태우 정부 마지막 그 부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확한 부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예요. 경제 쪽 뭐 경제기획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장관 하시던 분입니다. 강원도 분인데 아마 저기 국회의원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자꾸 안 하셨을 건데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최각규 부총리, 경제부총리였어요. 아무튼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갑니다. 옛날 사람 이름에도 잘 들어가고 요즘은 이제 각자라는 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름을 예쁘게 이쁘장하게 막 짓는 추세다 보니까 각이라든지 이렇게 좀 튀는 그런 음이 좀 튀는 그런 글자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요즘 이름에는 잘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옛날 분이니까 각자 썼죠. 좀 개성 있게 이름을 짓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튀는 도금도 쓰긴 쓰죠. 쌍옥 각자였습니다. 음 알고 뜻 알아두시면 충분하죠. 예제 뭐 물어볼 만한 게 없습니다.
16번까지 했네요. 이제 50분이 넘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는 뭐 생각보다 많이는 못했는데 강의 속도가 매번 이렇진 않습니다. 예, 초반이라 뭐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딘 편이었고 뒤로 갈수록 좀 더 빨라질 겁니다. 때문에 따라오시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인데요. 예, 배속을 늦춰가지고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고 혹시나 너무 느리다 좀 빨리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배속을 높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복습이죠. 제가 예습하란 말씀은 안 드립니다. 복습은 꼭 하셔야 되죠. 인간의 그 시간에 따른 망각곡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이게 시간이라 그러면 기억의 여기 잔존량이라고 보자고요. 이렇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까먹는 겁니다.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거를 그나마 이렇게 완만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복습이죠, 복습.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야지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